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김석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변화 개념 정리에 이어서 제 7강 핵심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66쪽을 펴보시면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전분의 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분의 호화는 물을 가한 다음에 가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죠. 그래서 자,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문제는 뭡니까? 1번은 자, 전분을 160에서 70도씨로 건열로 가열했을 때 물을 넣지 않고 덱스트린 호정화되는 현상이죠. 이거는 호정화 현상입니다. 화학적 변화죠. 2번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60%일 때 가장 잘 일어나기 쉬운 거. 이건 반대로 노화 현상이죠. 노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효소의 작용을 받기가 어렵다. 아니죠. 호화가 됐을 때 우리가 알파 전분으로 되면서 베타가 알파화 돼가지고 자 효소에 의한 작용을 받아서 소화되기 쉽죠. 그래서 보통 물을 넣고 가열했을 때 요리죠. 저 밥이나 이렇게 빵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소화작용이 쉽다. 그래서 저기 다 틀렸고 3번이죠. 호화된 전분의 X선 간섭도는 불명료한 불규칙하기 때문에 V자형이다. V형.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규칙적인 게 아닙니다. ABC형은 규칙적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봅시다. 다음 중 알파 전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알파 전분이 호화 전분이죠. 그래서 물리적 변화로 소화일 중대 콜로이드 용액 형성 막고 X선 회절 실험에서 동심 원륜의 소실이 된다. 불규칙한 모양에서 그 원륜. 그러니까 보통 A형, B형 베타화 됐을 때는 A, B, C형은 동심 원륜이 형성이 되지만은 이거는 소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죠. 규칙적인 분자 배열이 아닌 자 불규칙한 분자 배열로서 마이슬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알파화된 전분을 상온에서 방치하면 마이슬 구조를 가진 베타 전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 이거는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노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굳어지는 현상이죠. 자, 상온에서 어느 정도 방치하면 밥이나 빵 같은 경우를 방치했을 때 굳어지는 현상. 이건 소화효소에 의한 작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4번 갑시다. 다음 중 가열하지 않고 전분을 즉시 호화시킬 수 있는 물질은 가열하지 않고 즉시 염기성이죠. 알카리성에 의해서는 호화 촉진이 됩니다. 산성에서는 오히려 호화가 억제되지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호화 현상 좀 보시고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자, 노화가 잘 되는 자 67쪽이죠. 노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은 했는데 오히려 아밀로펙틴 이런 부분이 많으면은 노화가 잘 안 일어나고 오히려 찰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 노화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쌀이나 이런 옥수수 좀 점성이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 잘 일어나는 거 온도가 0도씨일 때 우리가 0에서 보통 5도씨가 자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수분 함량은 얼마일 때 30에서 60% 정도일 때죠. 그게 틀렸고 그 다음 니을 아밀로스 함량이 아밀로펙틴보다 가지 많은 구조보다는 사수린 구조가 많을 때죠. 그래서 노화가 잘 일어난다.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호화를 억제하는 물질은 황산 마그네슘이죠. 황산염 대부분의 염은 적절한 농도에서 호화를 촉진하지만은 호화를 촉진하지 않는 게 산성 용액이나 또 하나 황산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황산이온 앞에 양이온이 붙은 것들은 전부 됩니다.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황산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호화를 억제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갑시다.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기억, 전분 입자 간의 수소결합은 pH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pH 영향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죠? 30에서 60% 정도 호화 현상이 이건 30에서 60%는 참 저기죠. 노화 현상이 잘 되는 거죠. 노화가 수분 함량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 공유 전분의 호화 온도 물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팽인 상태가 일어나고 그다음 디귿 공유 전분의 호화 온도는 감자나 고구마 전분의 호화 온도보다 높다. 이것까지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농도의 설탕은 전분 입자에 팽인을 도와주지 않죠. 이런 설탕 같은 경우는 탈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호화를 억제합니다. 호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설탕 녹이는 데 사용하니까는 자 20% 이상의 설탕이 존재할 때는 물이 전분을 호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 녹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8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40% 정도로 유지한다 했는데 아니죠. 10에서 15% 정도로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식품이 노화되지 않도록 0도씨 온도에서 냉장 아니죠.
0도씨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게 되면은 노화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보통 60도씨 여기에 보관할 때 덜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습니다. 답 디귿은 염류를 사용하면 노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알칼리성 용액 수산화이온은 이 들어있을 때는 노화가 억제되죠. 그래서 디귿 니을은 맞고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다음 중 노화가 가장 빠른 것은 자, 아밀로펙틴 함량이 적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감자나 고구마나 찹쌀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보다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습니다. 그럼 맵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밀로스 함량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건빵, 라면과 같이 알파 전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건빵, 라면은 좀 건조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알파 전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은 보통 10% 이하입니다. 10에서 15% 이하는 노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는 노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30에서 60%의 수분 함량을 가진 양갱이 노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 당이죠. 탈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당이 있을 때, 그래서 설탕을 사용했을 때 장기간 저장에도 탈수제로 설탕을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 저장에도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69쪽에 보시면은 다음 중 전분의 노화를 막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맞죠? 극속 냉동. 냉장 보관은 0에서 5도씨는 노화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호화된 식품을 갖다가 알파화된 걸 베타화로 바꾸는 게 노화 현상이죠. 틀렸죠? 1번은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되돌아간다. 이거는 호화 현상입니다. 오히려 쌀이 밥이 되는 것, 베타가 알파화 되는 거 호화 현상이죠. 알파가 베타화 되는 거는 밥이 이제 굳어지는 현상.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전분일수록 노화가 느리죠.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단순한 사슬 구조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빠른 겁니다. 3번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하면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 30에서 60% 수분 함량일 때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4번 높은 pH에서 노화가 촉진된다.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낮은 pH에서 오히려 노화가 잘 됩니다. 산성에서.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 14번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캐러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용액에 그죠? 전분 용액에다가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완전히 화학적 변화죠. 갈색 현상을 일으키는 거. 근데 주로 이제 포도당보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프락토스 과당이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조회성, 수분 흡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회성, 그러니까 흡수성과 탈수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과당이 캐러메라가 쉽게 일어난다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프락토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다음 중 당류의 갈색화에 대한 설명. 갈색화, 이게 뭐죠? 캐러메라 반응이죠.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아스코빅 에이시드 옥시다제에 의한 갈색화에다 했는데 보통 아스코브산은 비가역적으로 산화되고 계속 산화중합해서 갈색 물질 형성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빅 에이시드가 많은 강균류 가공품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갈색화 현상이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 포도당이 과당보다 갈색화되기 쉽다. 틀렸죠? 과당이 오히려 포도당보다 조회성이 있고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탈수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당이 포도당보다 갈색화되기 쉽습니다. 자, 독특한 향미를 식품에 첨가했을 때 향기 성분을 생성하죠. 여러분 3번이 맞습니다. 4번 가저질 시 억제되어야 하는 반응이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3번이고 넘어갑시다. 70쪽 봅시다, 여러분. 전분의 노화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조건은 냉동 상태 아니죠. 0에서 15도씨 냉장 상태입니다. 수분 함량 10% 이하의 건조면 오히려 노화가 잘 안 일어나죠. 30에서 60%입니다. 답은 3번이죠. 2, 3도씨에서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전분의 효소나 산처리에 의해서 얻어지기도 하나 보통 180도씨 이상의 열처리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했는데 덱스트린화죠. 호정화죠. 호정화. 화학적 처리. 화학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분의 분해산물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전분의 호화작용과 관계 있는 것은 호화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수소결합 형성 호화작용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수소결합이 절단되는 것이죠. 보통 호화작용은 전분의 호화작용은 수소결합이 절단되는 것입니다. 분자내 수소결합이 절단돼서 결정형 구조가 붕괴되고 자 무정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평균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봅시다. 전분 입자가 냉수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까닭은? 자, 전분 입자가 냉수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아밀로펙틴 이 수소결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어렵죠. 옳은 것은 했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아밀로펙틴은 가지와 가지 사이에 수소결합 형성에 의해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죠. 분자가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에 잘,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거죠. 쉽게 전분끼리. 그래서 수소결합 형성이 잘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깨지면서 물과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매화. 그렇죠? 그 다음에 71쪽을 보시면은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농우제로서 농축이 될 수 있는 제로서 사용되는 전분은 요거 좀 생소하지만 소스, 그 다음에 스프, 그래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봅시다.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탈수제 첨가 시 전분의 교질용의 안정도 증가 맞죠? 1번은 부분적인 결정질 영역의 형성을 방지하므로 화전분의 노화 억제한다 맞습니다. 2번 봅시다. 수분 함량이 큰 식품들은 급속 냉동시키면 그 속에 전분의 노화는 일시적으로 억제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전분 식품 속에 설탕의 농도가 클수록 탈수작용이 억제되죠. 양갱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탈수작용에 의해서 전분의 노화 현상이 억제되죠. 유효 수분 함량은 감소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H2O 물의 함량은 어느 정도 30에서 60%의 물의 함량을 빼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 현상이. 자, 4번 산성 pH는 노화를 촉진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여러분? 근데 AW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노화는 억제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노화는 빨라진다가 아니라 30에서 60%면 수분 활성도는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30에서 60%일 때는 노화 현상이 지속되고 빨라지고. 22번 봅시다.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염기성 수산화이온을 첨가한다. 맞죠? 전분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2번도. 3번 알파 전분으로 된 것을 수분 10% 이하로 해준다. 맞죠? 답은 4번이죠.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노화 현상이 촉진됩니다. 24번 문제 갑시다. 노화를 촉진하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염산이나 산성 용액이죠. 그 다음 황산염 용액을 첨가했을 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염류를 첨가하거나 다량의 수산화이온 염기성 그 다음에 온도를 실온 이상으로 높일 때는 많이 높일 때는 어느 정도 노화가 억제되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을 보시면은 24번 문제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봅시다. 전분을 높은 온도 16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면 호정이 형성된다. 그죠? 덱스트린 형성 맞죠? 호정화 현상 화학적 변화입니다. 3번 황산염은 호화를 억제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변화한 것을 알파화 호화라고 하죠.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을 봅시다. 베타 전분은 소화되기 쉽다. 아니죠. 어렵죠. 노화된 거나 이런 것들. 알파 전분이 효소에 의한 작용이 쉽습니다. 소화되기 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알파 전분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분자량 증가죠. 보통 알파 전분은 분자량이 좀 증가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소화율 중대 다 맞죠? 근데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분자량 감소가 아니고 분자량 증가. 그 다음 파이로덱스트린 해가지고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호정화 현상이죠. 이렇게 파이로덱스트린에서는 물에 대한 용해성 매우 크죠. 효소작용 받기 쉽죠. 소화성 증대하죠. 자, 2번이죠. 점성이 전분보다 더 작은 용액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점성이 있다는 건데 점성은 없습니다. 호정화 됐을 때는 점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은 애매하죠. 그래서 점성이 있다 하지 말고 점성이 그러니까 적다, 매우 적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27번 설탕을 첨가하여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이 어떤 성질이죠? 설탕에 있는 과당 성분, 탈수성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탈수성 때문에 수분을 어느 정도 빼면서 보통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노화가 잘 되지만 이걸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10%, 15% 이하일 때 노화가 억제될 수 있죠. 28번 문제 갑시다. 전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쿠키, 크래커, 건빵은 수분 함량이 낮아 오래 보관해도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엿은 전분을 당화하여 생성된 당 용액을 농축하여 만든 것 전분보다 단맛과 점도가 증가. 다 맞습니다. 4번 죽은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 잘 저어줘야지만 너무 오래 저으면 내부 결합 맞는데 2번을 봅시다. 쌀과 같이 전분 입자가 작은 것은 감자와 같이 전분 입자가 큰 것보다 호화 속도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죠. 느리게 일어난다.
포화가 빨리 된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잘못된 거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29번 봅시다. 마지막. 전분의 호정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화학적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여러 단계의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마지막 덱스트린으로 분해된다. 맞죠? 그 다음 호화 전분보다는 소화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50에서 190 정도 고온에서 가열하는 화학적 변화. 맞죠? 자, 전분의 물리적 상태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상태 변화죠. 답은 니엘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를 마쳤고, 그 다음에 여기 제 네 번째 상항에 있는 4챕터죠. 지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은 여러분 76쪽을 펴보십시오. 자, 요 지질 성분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과 같이 구성 원소 종류는 탄소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질은 다르죠,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지질의 개요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질이 뭐냐 했을 텐데, 이 지질의 대표적인 건 물하고 친화력이 떨어지죠, 여러분. 자, 지질의 정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 또는 그 유도체 성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지질도 세 종류가 있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 그러니까는 CO 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십시오.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은 상온에서의 지방의 상태는 보통 고체상, 이럴 때 이제 페트라고 하죠. 페트 같은 경우는 지방 상태는 고체 상온에서. 근데 기름, 오일 같은 경우는 액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질 성분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은 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불포화지방,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이 결합된 지질은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포화지방산이 결합된 지질이 포화지방산이 결합된 지질보다는 녹는 점이 낮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주요 구성 지방산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방과 우리가 오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은 상온에서의 상태 나와 있죠.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럼 녹는 점은 누가 높은 겁니까? 지방이 더 높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같은 지질 성분이지만 요거는 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지방이고 요거는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지방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요 구성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요 구성 지방산 했는데 요렇게 우리는 알아둡시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거, 보통 이런 거는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경우가 상온에서 딱딱하게 약간 굳어진 상태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근데 이제 보통 오일, 불포화지방산이죠. 주로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은 녹는 점이 좀 낮아가지고 상온에서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지방을 뭐라고 합니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죠. 주로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고,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 다른 거죠. 주요 출처 여기 나왔죠? 여기에 주로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지방은 동물성이다. 그래서 주요 출처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동물성 기름. 그 다음에 요거는 식물성 기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외의 경우 같은 경우 있죠. 팜유, 코코넛유 같은 경우는 식물성인데 고체, 그죠? 팜유나 코코넛. 근데 이제 동물성인데도 보통 기름, 어유, 생선 이런 것들은 또 불포화지방이 있는 게 있습니다. 상어의 스ኳ알렌도 불포화지방이죠, 그렇죠? 상어의 스ኳ알렌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불포화지방이요. 주요 유지는 우지, 돈지, 버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여기서 체크해 보시면은 요거하고 요것들, 요 세 개만 우리가 간단하게 중요시 여깁시다.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특성이 나왔죠, 여러분. 특이적인 성질이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인이나 황을 조금은 포함할 수 있다. 근데 대개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물의 불용이다. 아, 물하고 전혀 안 친하다. 물에 녹지 않는다. 물의 불용성. 안 된다. 물의 용이 안 된다. 오히려 유기용매, 물하고 안 친한 거죠. 에테르, 그 다음에 아세톤, 클로로포름, 벤젠 등의 가용성, 녹을 수 있다. 그래서 유기용매에 용해된다. 용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인체 에너지 저장체, 체온의 조절, 필수 지방산 공급으로 혈관의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한다 했는데, 여러분 우선은 이 지질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열량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람당 9kcal의 열을 발생할 수 있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람당 4kcal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식품의 풍미부여, 식품의 연화작용, 그 다음에 식품가열의 매체 유화작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지방이 결합되는 것 중에서 기본 단위체 지방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방산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지방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이제 지방산을 이제 우리가 나눴을 때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지방산의 특징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 지방산도 산성입니다. pH는 좀 낮죠, 약간. 자, 지질이 효소, 리파제 가수분해 작용을 받아 생성된다. 지방이 리파제라는 효소,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거 봅시다. 자연계의 지방산은 짝수계의 탄소 원자가 직세상이라는 거는 사슬이죠. 사슬형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말단에 카르복시기가 존재한다. 카르복시기가 존재하면 한쪽 끝에는 메틸기가 존재한다 해가지고, 보통 이런 말단에 이제 CH3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사슬 모양이 있다가 보면 COH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 말단에 이렇게 메틸기와 카르복시기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무극성인 탄화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디다 밑줄을 치시면 말단에 카르복시기, 여기 이제 카르복시기죠. 카르복시기 아직 지방으로 결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게 메틸기인데, 자, 그래서 메틸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CH3가 존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방산의 일반식은 CH3, CH2N, COH라고 나왔죠.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틸기가 있기 때문에 RCOH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R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텐데, 일명 알킬기로서, 자, 요거의 분자식은 CnH2n 플러스 2 구조에서 하나 수소가 다른 걸로 치환된 것이죠. COH로 작용기로. 그래서 요 예로서는 알킬기는 대표적으로 이 알킬기는 무극성입니다. 탄화수소 쪽이니까 무극성, 물하고 전혀 안 친하죠. 그래서 예로서는 CH3, 그 다음에 C2H5, 메틸기, 에틸기, 그 다음에 프로필기, C3H7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죠.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한번 체크해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분자 내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서, 자, 그렇죠.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탄소와 결합하는 탄소 사슬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쭉 나열되는데,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되다가 C 나열되고, 요때 이제 보면은 COH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O하고 OH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는 거하고 단일결합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말 그대로 우리가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원소나 원자단이 첨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중결합으로 존재했을 때는 이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다른 원자단이 첨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포화, 불포화로 나누는데 보통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한 개 이상 존재하면 불포화 지방산이고 이중결합이 없고 단일결합으로만 존재할 때는 포화 상태니까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첨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분류를 한다.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특징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방산의 특징 끝에 이제 메틸기하고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 다음 지방산의 분류를 가봅시다. 지방산에 분류되어 있죠. 자, 지방산 길이에 따른 분류로서 단세지방산, 중세지방산이 있는데 주로 탄소가 4개에서 10개의 지방산으로서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탄화수소가 적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좀 약해서 시발성이 크다. 어느 정도 자 증발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 주로 우유지방에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지방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슬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분산력, 분자간, 무극성 분자간의 인력이 좀 크죠. 지방산, 코코넛 기름 등에 존재한다. 그렇게 되고 탄소 함량이 좀 더 많은 게 있죠. 중세 말고 장세 지방이죠. 탄소 개수가 12개 이상 지방산은 식물의 종자유 동물 지방에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단세, 중세, 장세, 탄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사슬 길이가 길어지게 되니까 장세로 갈 수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77쪽 봅시다. 자, 여기 있죠. 77쪽에 나와 있는 이중결합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무에 따른 분류.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탄소와 탄소 사이를 얘기합니다.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자,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말 그대로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자,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첨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 결합 하나가 약한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2개 정도까지 첨가가 될 수 있죠. 새롭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봅시다. 지방산의 탄소 결합 중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 밑줄 칩시다.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으로 자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낮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탄소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그리고 사슬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극성의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낮다. 알아두시고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자, 보통 이제 불포화지방산도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시스형과 트랜스형이 있습니다. 시스형 같은 경우가 자연계에 원래 존재했던 불포화지방산이죠. 트랜스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통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꺾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분자와의 접촉 면적이 작아서 분자간 인력이 작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겁니다. 불포화지방산, 시스형은. 근데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선형 구조를 가져가지고 분자와의 접촉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분자간 인력이 커서 녹는 점이 조금 높은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주로 포화지방산의 지방, 그 다음에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의 지방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지방산의 탄소결합 중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적어도 1개 이상은 존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탄소 타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포화지방산을 본격적으로 배웁시다. 자, 동물성 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특징을 봅시다.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도 탄소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물에 녹기는 어렵습니다. 무극성 성질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자,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자, 요 물에 녹기 어렵다.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자, 무극성 성질이 강해지니까. 그다음에 또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상승한다. 그거 왜 그러죠? 분자간 인력이 커지죠.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사슬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 우선은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무극성 성질이 강해지. 탄화수소 쪽이 많아지면 탄화수소 쪽 아까 얘기했던 알킬기 쪽이 무극성 성질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라고 나와있죠? 녹는 점이 상승한다 나와있죠? 녹는 점이 상승한다. 자, 분자 질량이 커지고 사슬이 길어지다 보니까 접촉 면적 증가죠? 접촉 면적 증가로 분자 간 인력 증가합니다. 분자 간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왜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사슬이 길어지다 보면 분자의 접촉 면적이 커져서 지방 끼리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번 천연 유지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팔미틱 에이시드. 그래서 탄소수 16개 스테아릭 에이시드, 스테아릭산이죠. 그 다음에 팔미틱산 이렇게 해가지고 팔미틱산과 스테아릭 에이시드가 자 천연 유지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포화자 지방산의 과 불포화 지방산의 구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스테아르산 어떻습니까? 탄소 사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선형이죠.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불포화 지방산 봅시다. 원래산 이게 시스형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 탄소 사이에 꺾인 쪽이 있죠. 이 꺾인 쪽. 요 부분이 이제는 시스형이라는 게 이제 뭐 비대칭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는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요 한쪽이 있고 이쪽이 반대쪽은 없기 때문에 비대칭 구조로서 이렇게 꺾인 구조를 이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포화지방산은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어떻습니까? 선형 구조다 보니까 이 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유지는 보통 이게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형이죠. 자,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간 인력 증가 커서 우리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요런 시스형 부하지만 분자 간 접촉 면적이 그냥 뭡니까, 여러분? 꺾인 구조죠. 분자 간 접촉 면적이 작다.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자 간 인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를 해두시고 그림상에 있는 구조에서 여기는 없지만은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8쪽을 보시면은 네 번째 불포화 지방산 나와 있죠. 불포화 지방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징. 지방산 분자 구조 내에 이중결합,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이중결합을 갖는다. 그래서 이중결합 수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중결합이 한 개인 거는 올레릭 에이시드, 올레릭산이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건 리놀레릭 에이시드 해가지고, 그 다음 이중결합이 세 개 있는 건 리놀레릭과 리놀레닉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리놀레릭하고 리놀레닉입니다. 그래서 에이시드.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4개 이상의 고도 불포하는 EPA, DHA 같은 경우, 그죠? 고등어에 함유된 것,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죠. 자, 그렇게 보시고, 상온에서 액체이면 밑줄 칩시다. 이중결합이 증가할수록 산패와 중합, 이거는 오히려 용해도보다는 산패와 중합이 쉽게 일어난다. 여기다 밑줄 칩시다. 이중결합이 많을 때죠, 오히려. 그래서 이중결합이 많으면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쉽게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산패, 그 다음에 중합 반응이 잘 일어난다. 거기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이중결합이 증가할수록 융점이 낮아지고 꼭 이중결합 탄소수 아닌가 탄소수가 증가가 아니라 이거 이중결합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1개, 2개, 3개, 4개인 것 이때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융점 녹는 점이 낮아지고 동일한 이중결합수를 갖는 경우에는 시스형이 자 보통 시스형은 꺾인 구조지만 트랜스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선형 구조입니다. 요거는 선형 구조.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선형 구조이죠. 그래서 이건 녹는 점이 좀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처럼 선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시스형이 트랜스형보다 융점이 낮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꺾인 구조이고 얘는 선형 구조이니까. 꺾인 구조는 어떻습니까? 분자 간 접촉 면적이 작다 보니까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이 낮지만 트랜스형은 선형 구조로서 분자 간 접촉 면적이 넓어서 분자 간 인력 세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겁니다. 융점이. 그 다음 2번.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의 특징 했는데 올레릭에이시드 불포화지방산으로서 탄소수는 18개 9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시스형이다. 리놀레릭에이시드 탄소수는 18개 9, 12번 2개 있고 뭐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되고 리놀레닉에이시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번 봅시다. 수소를 첨가한다. 왜? 시스형 천연 불포화지방산은 유지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은 여러분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거에 수소를 첨가하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결합되죠. 그럼 포화지방산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천연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시켜서 마가린 쇼트닝의 제품을 제조한다. 여러분 근데 보통 여러분 배웠죠. 포화지방산의 유지가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의 유지보다 녹는 점이 높고 또 체내 축적이 잘 되니까 더 안 좋은 건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운반과 보관, 그 다음에 보존 시간을 오래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의 유지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과 장기적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수소를 첨가시켜서 선형 구조인 포화지방산 유지로 만들어 버리면은 운반이나 저장,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좀 길어지죠. 빨리 산패, 그 다음에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제조 중 일부형 시스형은 트랜스형으로 수소가 첨가되지 않고 남은 것이 트랜스형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스형이 오히려 지금은 더 해롭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시스형보다는 트랜스형은 녹는 점이 시스형보다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여기 나왔죠. 밑줄을 칩시다. 근데 이게 왜 트랜스형이 해로우냐면 기존의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의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의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트랜스형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 트랜스형 지방산을 가진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형 지방산을 이룬 지방이 들어올 때는 우리 체내 인체에 들어오면은 이 효소가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이 되죠. 그렇게 축적이 돼서 이제 고지혈증,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 장점, 잘 산패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첨가됐을 땐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이 되거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되건 첨가되지 않고 남은 게 오히려 트랜스지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발암 가능성이 있고 LDL을 형성한다.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예.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자, 우선 5번째 한번 봅시다. 잠깐. 5번까지는 봐야죠, 여러분. 자, 5번에 보면 필수지방산 나와있죠. 필수지방산이라는 건 뭡니까? 필수 단백질처럼 아미노산처럼 체내에 합성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만 된다. 그 다음에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 역할. 필수지방산 중에서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생침학의 주요한 구성성분.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걸로는 리놀렌산과 리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이 해당한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곧바로 지질의 2단 2개 지질 부분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